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천회장, 아주 삼성에 집착을 한다고 올 2년 동안 솔직히 뭐 고생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빡세게 한번 해봤습니다. 빡세게 해봤는데 앞으로 한 8년 남았어요. 8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해야 돼요. 줄기차게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전날에도 좀 송년회 모임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양주 한 병을 마셨어요. 저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고 뭐 여러 명이서 양주 한 병 가지고 뭐 찔떡찔떡 마신 것 같아. 보니까 찔끔찔끔. 예전 같았으면 뭐 1인당 한 병은 먹을 텐데 어떻게 한 병 가지고 뭐 4명이 먹었으니 참 알뜰하게 먹었습니다. 알뜰하게 알뜰하게 먹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술도 보니까 많이 취하지도 않아. 많이 먹지 않으니까 많이 취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막 부어라 마시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찔끔찔끔 마시고 적당하게 취해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집에 가는 그런 문화가 이제 발달된 것 같아. 그런 문화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갖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먹고 기분 좋게 수다 떨고 이제 집에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좀 늦긴 늦었지만은 하여튼 많은 그 음주 문화가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음주 문화가 확실히 바뀌었어. 장사도 요즘 잘 안 된다고 난리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경기가 또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인생은 뭐냐? 끈이다. 끈. 이 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끈이냐? 이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나고요. 또 끈을 따라서 맺어지고, 그리고 끈이 닿으면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결국 끈은 뭐야? 길이야, 길. 길이요, 연결망이다. 좋은 끈이 좋은 인맥, 좋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필요한 5가지 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무슨 끈이냐? 첫 번째, 매끈이다.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이 정맞기 쉽습니다.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을 하십시오. 외모가 미끈하고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큰일이다. 제가 좀 얼굴이 약간 좀 매끈하지가 않아가지고 큰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발끈이야, 발끈. 결국은 뭐냐? 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옥이.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십시오. 알겠죠? 발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화끈해야 돼요. 이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십시오. 화끈하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자. 제가 좋아하는 거죠. 화끈하자. 무적지근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으십시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입이 좀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으십시오. 5번째, 따끈.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좀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벗어나는 게. 그래서 인간미가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5가지 꼭 노력할게요.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 이 5가지 단어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또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삼성 이야기. 지금 보니까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이제 새해를 앞두고요.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그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임원 감축, 경비 절감 등 이 계열사 대부분이 전사적인 그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그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실적 방어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물론이고 이 수요 둔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스마트폰하고 이 가전 분야의 수익성 제고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27일 재계에 따르니까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들은 26일 경기 용인 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전격 회동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부터 시작한 계열사 이 사장단 인사 이후에 새로운 그 최고 경영진이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그간의 그 코로나 확산,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이 수출 규제 등 위기 상황 때마다 전문 경영인이 모이는 그 사장단 회의를 수시로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용 그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이제 복귀한 직후인 6월 20일이죠. 이 6월 20일 전자계열사 사장단이 같은 장소에서 8시간짜리 회의를 열고요. 사실상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9월 26일에는 그 전자금융계열사 사장단 그 40여 명이 2년 만에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경영 환경을 재점검을 했죠. 당시에는 이 회장도 오찬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연말 사장단 회의에서도 사업별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그 구체적인 그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그 논의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삼성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 재고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38.5% 늘었죠. 더욱이 최근 흐름은 특정 사업부의 실적이 부진해도 다른 사업부가 이를 많이 했던 그 과거와 다르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TV, 스마트폰 등 그 완성품 제조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이 그 수요 위축으로 수익성 악화의 깊은 늪에 빠진 가운데 효자 종목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마저 글로벌 과잉 공급의 영향으로 한 분기 만에 4조 원 가까이 증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미래전략 사업으로 낙점한 그 파운드리 부분의 점유율도 정체된 상황인데, 그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3분기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2분기 대비 0.1% 뒷걸음질 쳤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도 1분기 16.3%, 2분기 16.4%, 3분기 15.5%로 뚝뚝 떨어져요. 그 사이에 업계 1위 TSMC의 3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2분기보다도 11.1%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1분기 53.6%, 2분기는 53.4%에서 3분기 56.1%로 껑충 띄웁니다. 껑충 뛰었어요. 껑충 뛰었고, 하여튼 이 회장이 그 어닝 쇼크죠. 이 어닝 쇼크 수준의 3분기 실적을 공표한 10월 27일을 회장 취임일로 선택한 것도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흐름은 4분기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인데, 현재 증권업계는 4분기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트렌드포스는 4분기 낸드 플래시하고 D램 가격이 3분기보다 평균 15에서 한 20%, 한 13에서 한 18%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아요. 삼성의 DX 부문은 최근에 비상경영 체제 전환이라는 공지문을 사내 연결망에 올려가지고 임직원들에게 해외 출장, 사모품 비용 등을 줄이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달 21일부터 베트남 등 그 동남아시아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이 회장이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이 회장의 이번 출장지로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쪽이 좀 거론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기 대응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피해 가야겠죠. 이 위기를 피해 가야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또 삼성의 그 컨트롤 타워 재건을 포함한 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 그 준법 감시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그 논의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는데, 특히 이찬희 준법위 위원장이 컨트롤 타워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어느 때보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27일 재계에 따르니까 삼성과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위해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내년 3월이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합류를 확정 짓고 뉴 삼성에 대한 계획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연말 조직 개편에서 이뤄지지 않는 컨트롤 타워 재건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 같고, 현재 삼성은 계열사별로 그 사업 지원 TF하고 EPC 경쟁력 강화 TF, 금융 경쟁력 제고 TF, 좀 금융 계열이겠죠. 하여튼 이렇게 별도의 TF 조직이 컨트롤 타워를 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그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준법위가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기구로서 삼성의 그런 준법 경영을 감시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설명인데, 특히 컨트롤 타워의 경우에 국정농단으로 해체된 미전 시대 부정적 이미지를 준법 경영 안착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법위는 이재용 회장이 독립성을 보장한 만큼 삼성의 그 준법 경영 안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숙제인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준법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준법위는 출범 이후에 삼성의 그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어요. 실제 준법위는 그 고려대학교의 그 기업지배구조연구소하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용역을 맡겨가지고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평가지표 마련 등 지배구조 개편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2기 체제에서는 1기 준법위가 지적받았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확실한 해법을 내놓겠다며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를 했는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수평적인 의미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을 이뤄낸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여기에 또 이찬희 위원장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직접 나서 강조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위원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삼성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룹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설명이죠. 준법위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는 최근 행보에도 잘 드러나는데, 실제 준법위는 지난 11월 23일 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요, 관계사 TF장들과 간담회를 가져요. 그래서 2기 위원회 구성 후에 상호 소통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상호 논의를 위해서 마련된 이 자리에 삼성전자 그 정윤호 부회장하고 삼성물산 김명수 사장, 삼성생명 박종문 부사장 하여튼 위원 전원이 참석을 합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과 준법위가 컨트롤 타워 재건과 관련해서 사전 소통 작업에 나서겠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준법위 관계자가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배구조 개편과 그 관련된 논의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사업지원 TF의 지속적인 그 소통 강화를 통해서 준법 경영 안착에 힘쓸 것이다. 향후에도 준법 관련 리스크 방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한파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는 귀빈 대접을 받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야.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그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충분한 세제 혜택과 함께 삼성 고속도로까지 건설하는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위한 그 전방위 지원이 절실한 국내에서는 업계가 요청했던 반도체 그 투자세 공제율이 8%야. 응? 이 8%에 그치면서 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현지 언론에 보면은 27일 날 그 윌리엄스 카운티죠. 그 당국이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하고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새 도로의 이름을 삼성 고속도로, 삼성 하이웨이냐 이렇게 명명한다고 공식을 발표합니다. 윌리엄스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12월 2,200만 달러 규모의 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삼성이 전체 비용 중 290만 달러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 건설은 두 구역으로 진행되어 1구역은 지난 여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내년 가을에, 2구역은 내년 초 착공해서 2024년 가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계에서도 윌리엄스 카운티 당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이 마무리된 뒤에 물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은 윌리엄스 카운티 약 20조 원 정도 규모를 투자해서 24년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도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이제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이 반도체 공장 투자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거예요. 안방인 국내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1위를 수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과 대조적이죠. 너무 작아, 국내는. 나 같아도 공장 안 짓겠어요. 차라리 미국 가서 짓는 게 낫죠.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EU, 일본 등 수조 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선 상황인데, 이들 국가도 20%가 넘는 세액 공제를 이제 약속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경기도 평택에 20조 원을 넘게 투자해가지고 대규모 반도체 공사를 진행 중인 우리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율이 고작 8%라는 거죠. 8%. 이 반도체 특별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했지만요.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아주 찔끔 상향했기 때문이죠. 이는 여당안은 물론 여당안 20%예요. 여당은 20%, 야당이 10%, 야당이 10%보다 낮다. 여당안을 대표 발의했던 양양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뒤에 세액 공제율 8%는 대한민국 반도체 그 산업의 사망 선고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이 반도체 학계 등도 성명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 전국 경제인 연합회도 세액 공제 비율 그 확대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촉구하는 등 산업계에 공분을 하고 있어요. 이 국회를 통과한 세액 공제율 8%는 미국의 세액 공제 25%, 중국의 법인세 100% 감면, 그 일본의 반도체 공장 신증설 비용 40% 보조금 지급 등과 비교했을 때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주 턱없이 부족해요. 일단 국가 간 기업을 유치하기엔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지원책에 대해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비단 삼성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사연구소 내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팀을 신설한 것 같아요. 향후 그 커질 AR하고 VR, MR, XR 이런 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R&D에 집중하겠다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디스플레이 연구소 산하에 새 연구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생산기술연구소와 함께 그 최고 과학기술자죠. 이 조직으로 알려진 디스플레이 연구소에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팀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하고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등 그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도 이제 풀이가 되죠. 그 최재범 부사장이 새 연구 조직의 팀장을 맡아가지고 한 2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이끄는데, 최 부사장은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부 공정개발 팀장을 맡아가지고 퀀텀 닷 수율 개선을 달성하는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네요. 업계에서도 대형 디스플레이 개발을 담당하던 최 부사장이 가장 작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도 성공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에 따른 내부 결정일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달 초에 조직 개편하고 보직 인사를 통해서 CTO 조직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김성철 사장이 CTO를 맡아서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핵심 기지인 그 디스플레이 연구소하고 생산기술연구소를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차세대 연구개발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에 집중합니다. 마이크로 이 디스플레이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 마이크로 LED는 그 100마이크로 이하의 초소형 LED를 그 디스플레이 소자로 사용하는 차세대 그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리기판 대신에 실리콘 웨이퍼에 LED 소자를 전이시켜가지고 에리도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에리도스. 유사하게 실리콘 웨이퍼에 올레드 소자를 그 증착하는 올레도스라고도 불립니다. 올레도스. 하여튼 초소형 소자 LED가 하나하나 빛을 내는 구조인데 이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가 그 올레드 대비했을 때 긴 수명이 장점으로 꼽혀요. 향후에 이제 XR 등 이 메타버스나 미래차 고해상도 자발광 TV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기대됩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마산에 있는 그 A2이죠. A2 라인의 마이크로 올레드 시제품 생산을 위한 그 라인 구축에 이어서 장비 반입 계획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해당 라인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것 같고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생산 제품의 사양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제품 생산뿐 아니라 소규모 양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는 올해 4월에 정부의 올레드와 QD 올레드와 함께 마이크로 LED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요. 지난달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그 강화 및 그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해당 기술은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어요. 그 업계에서도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이끌어 가지고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그런 청산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LED. 이렇게 삼성전자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